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좀 횡보 기간, 네네.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기간에서 혹시 큰 손들의 흐름이 어떤지 네. 좀 아시는 부분 있으실까 해서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큰 손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현명 ETF 자금의 뭐 인하 플로우를 가지고 뭐 이게 유입됐다 안 했다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총량을 물론 저도 같이 보고는 있는데 거기서 기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실 전 좀 따져보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뭐 오늘 기준은 아니고 한 몇 달 전 기준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그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ETF에 자금 유입되는 총 액수도 좀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기관 비중을 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안 들어온 거니까 들어오면 오르겠죠. 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관에 그러면은 그 들어올 여지는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가 한번 그때 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유통할 수 있는 뭐 대략 그 숫자를 채굴 아직 안 된 거 100만 개 제외하고 뭐 로스트코인이라고 추정되는 거 제외하고 한 1,600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개인 비중이 더 높아요, 아직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자본주의의 주요 플레이어는 국가, 그다음에 뭐 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기업, 개인 이렇게 치면은 아직도 개인 비중이 더 높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나 이런데 큰 기업들은 기관이나 이런 큰 손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것도 종목마다 물론 다르긴 다른데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어쨌든 국가와 기관이 개인보다는 돈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반 이상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금 같은 경우 뭐 되게 쉽게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한 8,000톤 되거든요. 정부만. 그게 뭐 대략 그램당 뭐 한 10만 원 정도라고 이제 따지면 뭐 한 800조 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금액이 뭐 한 30조도 안 되거든요. 그건 사실 어마어마하게 아직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여지는 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네. 이거 보니까 국민연금이 MSTR 네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마이클 세일러 네, 맞습니다. 유명하신 그분이 기업 대표로 회장으로 있는 기업인데 네. 국민연금이 샀다고 해서 국민연금 샀나 보다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더라고요. 맞아요. 전 세계 3위 규모의 그 보니까 막 노르웨이 연금도 사고 네네네. 무슨 스위스 연금도 사고 막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다고 해서 네.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옛날에 코인베이스 산 거랑 좀 다르게 좀 다른 것 느껴지더라고요. 같아요. 혹시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던 소식 중에 하나가 저도 제가 직장생활해서 뭐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고 그다음 국민연금도 내봤지만 사실 구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결과적으로 각 국가의 연기금이나 어떤 그런 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는 이 늘어나는 사실 이 연금 수요를 이제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더 높은 좋은 자산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움직임이고 그게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일단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노르웨이 뭐 중앙은행이랑 스위스 중앙은행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본 연기금도 원래 올해 초부터 계속 뭐 비트코인 직간접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일 것 같아요. 그냥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만 심한 건 아니고 모든 선진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심해서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자산, 뭐 부동산이나 그냥 국내 주식만 가지고는 이제 수익률을 이제 제고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대체 투자처를 찾아 나선 거고 그 눈에 이게 보였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런 고령화 시대에 네네네. 저출산 시대에 뭔가 연금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수익률이 높은 거를 네. 찾아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또 미국 주식으로 간다고 하길래 네. 그 비테크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겠지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대다수고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생소한 기업일 것 같은데 네, 상당한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네, 막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게 글로벌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흐름에 뭐 최소한 편승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사실 비트코인 뭐 개수로 따지면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다면 작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크다면 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시작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직간접 상품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나라가 또 이 디지털 자산의 어떤 그 새로운 흐름에 좀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큰손 기관들이 앞으로 들어올 여지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거 일부분으로 그럼요. 네. 그렇게 보고요. 네. 네. 또 보니까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한다는 법안에 네네. 서명을 했다고. 네네.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지금 최근에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그 천연 자원이 넘치는 이제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뭐 파일럿으로 뭐 채굴하는 그런 이제 그 채굴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 이야기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스위프트 망에서 이제 배제가 됐다 보니까. 러시아가 본인들이랑 우호적인 국가랑도 이제 국제 결제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 있고, 또 국가와 국가는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 안에 속한 기업들끼리는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 이제 이 다음 차례 사실 전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이 이제 국제 결제를 허용하는 것들, 이제 그러면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메이저 그 흔히 말하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진영의 큰 국가들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나 미국이 만약에 이제 미국까지 국제 결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아마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가 좀 열리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호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폭등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 각 어떤 이 산업 전체를 봤을 때 각 요소에서 펀더멘털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투자 측면에서 사실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라서 이런 걸 보면서 투자를 하면 지금도 이게 막 축 처져 있을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래, 이게 펀더멘털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이게 긍정적인 흐름이 바뀌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최근 보니까 고점 대비 한 20% 빠졌고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30%까지도 빠졌었잖아요. 많이 빠졌을 땐 더 빠졌었던 것 같아요. 한 35%까지. 많이 네, 최근에 또 한번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급하게 반등을 해가지고 좀 다행이긴 한데.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한 20% 선인데 네. 비트코인 매수하기 여전히 좋은 가격이라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뭐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한 50%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안 올라서 네. 50%. 우리가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자산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악재라고 한다면 기대만큼 못 오른 건 사실 호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지 않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흔히 사람들의 관심이 좀 저조할 때,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거나 더 좋을 때는 언제나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또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진짜 돈, 가짜 돈, 뭐 가치 저장 수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요사키.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은을 스마트 머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잡혀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가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봉현이 형님은 혹시 뭐 가짜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 돈이 해야 되는 뭐 세 가지 역할, 여기 너무 대중화된 표현이긴 한데, 뭐 이제 교환의 매개체로서도 작용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의 척도로도 써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치를 저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법정 통화가 계속해서 이제 발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치 저장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아마 가짜 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발행량을 임의로 늘릴 수 없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제 키요사키 같은 경우는 금, 은 그리고 부동산,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온전히 이제 저장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가짜 돈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큰 흐름에서는 당연히 그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전 비트코인이 가장 희소성을 잘 구현해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뭐 99% 가까운 비중으로 모아가고 있지만, 뭐 그 큰 맥락에서는 뭐 수요가 좀 지속되고 뭐 공급이 제한적인 걸 산다, 그게 진짜 돈이다라고 표현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침체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여기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만약에 뭐 하드랜딩이 됐든 소프트랜딩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화폐 발행량을 말씀하셔서 그게 더 풀리고 네. 양적 완화가 시행되고 금리가 막 급하게 인하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다 전 세계가 대부분의 이제 공산 국가 몇 개 빼고는 사실 선출직 이제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 임기 안에서의 어떤 지지율 때문에라도 이제 과거처럼 뭔가 이렇게 자산 가격이 폭락이 오면 사실 그게 길게 횡보를 해야 젊은 세대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오고 맞아요. 또 이제 좀 시장이 좀 부실한 기업들이나 자산들은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정화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보통 코로나라고 이제 다 같이 지금 돌아보니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자산 가격이 기득권의 자산 가격이 빠지지 않도록 이제 몰핀을 꼽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잘 보면 금리는 높다고 하지만 무슨 문제만 터지면 그냥 다 그 정부에서 그 정신 뛰어가서 하는 거 보면은 뭐 특별 대출 해주겠다, 맞아요. 금리 인하 해주겠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돈도 직접 주잖아요. 네, 직접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게 뉴 노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금리를 내려서 주던 아니면 특별 대출을 주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본인의 표가 되는 매표 행위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또 어떤 나라에서는 돈을 푸는데 여기서는 또 안 풀어버리면 또 그거대로 사실은 또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거죠. 이제 뭐 어떤 경기 침체가 오거나 위기가 오면 다시 또 누군가 등장해서 구원을 해줄 거야. 근데 그 방법이 어떤 식인지는 뭐 이제 지켜봐야겠죠. 뭐 대출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금리를 낮춰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법정 통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라는 그 본질을 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미국의 35조 달러 네네네. 정부 부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자만 해도 지금 100일에 1조 달러씩인가 뭐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걸 사실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게 네. 쉽지가 않잖아요. 못 갚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찍어야 되고 단기 국채 계속 발행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미국도 지금까지는 이 미국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이제 외국에서 사줬다 보니까 사실 내수에 어떤 그 영향이 별로 없었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뭐 중국이든 러시아도 안 사주고 뭐 유럽이나 일본도 이제 못 사주겠다 손 들어버리면 이제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내부적으로 이게 국채는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유동성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국채라는 게 발행하면 시중에 달러를 어쨌든 일시적으로 흡수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진짜 이제 한계치에 와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시점이 마침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맞물려 있고 대선도 맞물려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상한에 대한 협상을 이제 올해 말 정도부터 할 텐데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니까 그런 이슈 있을 때마다 훅훅 빠지는데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빠지고 또 이렇게 좀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 모으면서 실제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비트코인 1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지갑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양극화? 빈부격차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장기 홀드 하신 분도 많다고 네.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비트코인 물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온체인 상에서의 지표상으로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은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네. 비트코인 가격이 뭐 순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네네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 더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뭐 폭등 장세 아니면 네. 상승 장세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상승장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전혀 끝나지 않았고 계단식 우상향의 흐름에 여전히 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3월부터 8월까지 겨우 5개월이에요. 5개월밖에 안 지났어. 그러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죠? 날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특히나 웅달책방에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 나와서 항상 비트코인 얘기하고 했었는데 더 어려운 시절도 같이 견디셨잖아요. 맞아요. 2천만 원일 때. 그때 사셨으면 대박인데. 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덜 오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비트코인 얘기했고 네네.
그 저는 이제 봉현 형님 만나면은 네. 미국 주식도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좋아요, 좋습니다. 팔란티어 한번 네. 질문을 드리고 싶으신데 네, 봉현 작가님이 그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 집중 투자하고 계시지만 네, 네. 팔란티어도 좋게 보시고 네네. 그다음에 테슬라도 좋게 보신다고 네네네. 지난 인터뷰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 우선 여쭙고 싶은데 네네네. 지금도 좀 보유하고 계세요? 저 1년 전인가요? 네. 그때 제가 웅달책방 나와서 1시간 동안 팔란티어 얘기만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그 한 20%가 떨어져가지고 아마 그때 그 조회수는 많이 안 맞아요. 나왔던 걸로 그랬던 것 기억은 나는데 근데 지금 사상 최고가잖아요. 네, 32불 넘었어요. 와.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그 2천만 원대 비트코인 많이 살 때 사실 팔란티어도 그때 많이 사둬가지고 와. 아직 매도하진 않은 상태고요. 야, 네, 그래요. 그 단순 수익률만 보면 사실은 비트코인보다 더 높아요. 그래요. 2천만 원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4배 올랐는데 팔란티어 6불에서 지금 32불이니까 와. 5배 조금 넘게 올랐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직도 저는 이게 팔란티어가 사실 AI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진 않고 있어요. 야. 네. 앞으로도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처음에 최초 투자할 때 제가 그때 옹달책방에서도 목표가를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사실 10년에 150불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갔던 거라서 뭐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수익이 빨리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1년 조금 넘는 대단하시네요. 기간 동안 감사하게도 좀 운도 좋았고 또 제가 마침 그때 회사에서 팔란티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좀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또 써볼 기회도 있었고. 네,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너무 좋다기보다는 뭐 이게 앞으로의 좀 어떤 하나의 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좀 생각은 있었고 스노플레이크가 시총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1년 동안 많이 빠졌어요. 네, 오히려 팔란티어가 올랐는데 좀 운도 좋았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판매는 안 하고 매도는 안 하고 있고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보통은 저는 근데 팔진 않아가지고 예, 그냥 갖고 있어요 계속. 네, 너무 좋습니다. 혹시 뭐 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네네. 나중에 한번 출연해 주셔서.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사는 편인데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조회수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기회 되면 한번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방송해 주신 다음에 20% 폭락했을 때 샀으면 그럼요. 기회였는데. 네, 3배 올랐죠. 10불까지 떨어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20%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닐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맞는 말을 했는지 증명은 될 건데 그때 되면 기회가 날아가니까 여러분들 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런 거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주 네.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장하는 자산들은 확실히 변동성 20-30%는 감안하고 네. 해야 되지 않을까. 20-30% 이상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가 원래 옛날에 밈주식으로 엄청 올랐다가 훅 빠졌었고 이후에 쭉 빠져서 한 5불까지 떨어졌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거를 체크하면서 2개분기 이상 이제 이익 내는 거 보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운이 좋게 좀 이렇게 뭐 투자 성과를 또 낼 수 있었는데 뭐 앞으로도 그냥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뭐 좋은 자산이 있으면 뭐 웅달책방 나와서 편하게 또 추천. 그렇게 이익이 나는 걸 보고 2분기 보고 들어가도 늦지 2개분기. 않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히 막 최고 바닥에서만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안아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뭐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제 기업을 좀 놓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실적이 좋으면 사실 망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단기적으로. 그런 거 체크하면서 좀 들어가는 편이라서 그냥 운이 좋았다고 좀 표현. 혹시 그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네.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그 SI 회사라서 그 기본적으로 그 나오는 것들은 있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기존에 관리하는 고객들에서. 근데 사실 MSTR을 제가 그때 당시에도 투자했던 건 그 비트코인 레이어 2 관련된 회사로서 좀 투자한 거랑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현금이나 이제 채권 발행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사는 거 그런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갔던 거라서 이거는 사실 그 회사 자체 영업 실적 개선보다는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대상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사실 가만히 있지 이게
이게 자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좀 주식과 별개로 탈중앙화된 어떤 자산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모아가는 거고 그 외에도 어쨌든 생산성을 올리는 것들은 기업들이 하는 거고 또 자본주의 꽃은 어쨌든 법인이고 주식회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좋은 주식들도 좀 공부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단순히 비트코인만 모으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갖고 어떤 사업을 또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리려면 사실 비트코인의 수요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레이어를 쌓아서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또 론칭하고 개발하고 교육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올 거고 비트코인 위로 올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 공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만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도 단순히 지금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모은다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그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아직은 이게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횡보 기간 동안 저도 틈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마이클 세일러 트윗을 하셔가지고 네, 많이 하죠. 트위터 들어가서 보면은 홀드 뭐 이런 식으로 뭐 네네. 비트코인이 미래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네.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도 막 얘기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깜짝 놀란 게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회사 차원이 아니라 네. 개인으로도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2만 개 갖고 2만 개. 근데 그 마이클 세일러가 그 비트코인을 좀 늦게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전에는 그 빅테크 관련된 주식들로 수익을 되게 많이 개인 자산을 많이 불린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인가요? 뭐 되게 잘했잖아요. 2010 몇 년도 그때 애플 한창 부정적일 때도 애플 뭐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그 빅테크에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은 마이클 세일러가 그런 얘기도 한대요. 비트코인이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다고. 빅테크보다. 지금 더 좋게 시점에서. 본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마 어떤 측면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진짜 좋은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 해칭은 당연히 좋은 거고 그것도 떠나서 이 소유권을 온전히 나한테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 또 테슬라 한번 여쭙고 네네네. 싶은데 테슬라도 주가 변동성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월미 나올 정도로. 막 10% 빠지고 막 이래서 비트코인보다 더 막 흔들리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테슬라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긴 해요. 제가 언급을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금액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진짜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사실 다른 자산 대비해서 돌아보니까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변동성은 크게 가져가고 있고 근데 지금 또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전기차에 되게 무호적이지도 않은 분위기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전기차라는 게 앞으로 뭐 AI든 뭐 재생에너지든 뭐 중요한 어떤 중추돌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단기적일지는 사실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되게 좀 긴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테슬라는 뭐 딱히 오르진 않았지만 그 매도 없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게 진짜 순식간에 또 팔란티어처럼 네. 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지금 사실 뭐 트럼프가 뭐 또 약간 전기차에 대한 뭐 보조금을 없앤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또 긍정적인 뭐 모습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냥 저도 이 산업 자체는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는 큰 틀에서는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이미 짜여졌기 때문에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늘어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네. 비트코인, 팔란티어, 테슬라 네. 이런 것 외에도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분산 투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 한 개는 1억이라고 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하니까 8천만 원 정도는 일단 비트코인을 하나는 무조건 담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개인 지갑에 그래서 옮겨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재산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 해놓고 나머지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는 이렇게 좋은 자산을 뭐 싸게 산다는 측면에서는 뭐 테슬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미 비싸지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또 팔란티어를 사는 것도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페이팔이라고 하는 종목도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55불부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나와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는 회사도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샀더라고요. 네, 한 25,000개까지 지금 들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고 특히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사실 GPU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력 여유가 있을 때 그 AI 연산 쪽으로도 사실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앞으로 이제 기간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비트코인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실제 그 채굴 뭐 효율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트럼프도 이번에 그 내슈벨에서 연설하기 전에 여러 채굴 회사들도 만났고 이번 달 초에 아마 민주당 그쪽 의원들이랑도 아마 면담을 했을 거예요. 마라톤 디지털에서 이게 재생 에너지랑 관련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순히 그 비트코인 채굴 그 회사를 그냥 뭐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거 또는 뭐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해서 뭐 파는 거 차익 정도로만 볼 게 아니라 AI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이제 어떤 생산성이나 어떤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는 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